지금은 단기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 네네.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상당히 다시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채권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주식은 잠깐 샀다가 적정한 지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단 제 결론입니다. 내년도 하반기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경제가 침체로 가면 미국 주택 시장도 분명히 한 방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새로운 시황을 갖고 돌아오셨습니다. 저의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짝꿍, 제가 IBK 연금보험에서 증권운용 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정현 박사님이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네, 시황관이 바뀌었고, 네. 2달 전에 왔을 때는 이제 하반기 안 좋게 본다 네네. 얘기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9월, 10월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네. 이제 11월 즈음 막 넘어가는 즈음에 연락을 하셔서 나와야 된다 했어요. 나와야 된다. 오케이 콜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11월 6일 날짜를 잡은 거예요. 네. 원래 11월 금요일 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6일 그쵸. 했는데 그 시간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게. 왜냐면은 오늘 거래소가 5%, 그래도 2,500포인트, 네. 순식간에 1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코스닥이 무려 7%대가 정말 폭등을, 폭등이죠, 뭐. 2020년 코로나 때 폭락해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까지 하루에 많이 오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차트 보면은 그냥 불기둥이 하나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솟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8월 8일 정도에 그때 와서 녹화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각도기님께서 제목을 달아주신 게 제가 이제 주식도 비싸고 채권도 비싼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현금이네. 네. 그러면 현금 비중 확보하라고 제목을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나갔고, 이제 뭐 운 좋게도 그 뒤로 이제 주가나 채권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가 한 10월 중순께부터 좀 뷰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인포맥스 사회 볼 때도, 이제 코스피가 2,400 이하면 이건 다시 이제 주식이 충분히 싸진 거 아니냐. 네. 금리도 미국채 10년 한때 5%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채권도 싸진 거 아니냐. 그럼 다시 이제 현금 줄이고 주식 채권 사야 되겠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송들을 좀 많이 나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몇 군데 나오셨죠. 네, 예, 맞습니다. 뭐 네. 주요 그 경제 유튜브 채널은 미리 다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애정하는 우리 각도기 네. TV는 요 얘기를 와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는 와중에 네. 10월 말 정도에 연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둘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조정하고 보니 11월 6일이었는데 네. 뭐 오늘 뭐 이미 주가가 다 올라 버려 가지고 너무 빨리 올랐어요. 저도 조금 왜냐면 이제 그러면 반등의 폭을 얼마나 보는데라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2,400 깨졌을 때 요번에 한 2,50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지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지수를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수야 뭐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2,400 이하에서도 샀을 때 100포인트 이상은 지수로 먹을 게 있으니까 여전히 좀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었는데 하루에 100%. 오늘 지금 뭐 코스피가 딱 2,502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레벨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 돼? 뭐 쫓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지금 이제 고민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더 원래 가야 되나? 이제 소재가 없어졌어요. 이제 방송 여기서 때려쳐도 돼. 네. 그죠? 소재가 없어졌는데 네. 자 그래도 하나하나 점검을 한번 해 가죠. 그럼요. 짚어볼 필요는 있죠. 분명히. 금리가 5%대는 매수, 장기채 매수, 오케이 네. 콜. 뭐 저희 채널에서도 장기채 이 정도 캐리면 괜찮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네네. 단기채도 당연히 좋다. 1년, 2년물도 당연히 좋고, 이제는 10년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캐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렇죠. 10년 5% 캐리면 이거는 깨지더라도 나 5%씩,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5% 넘을 것 같지 않으니까 딱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가. 아니 넘더라도 매년 5%씩 받는 거 괜찮지. 아, 그럼요. 예, 그렇지. 훌륭하죠. 인플레는 5% 넘을 것 같진 않지. 네, 10년 동안 평균 그렇지. 평균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5%뭐 훌륭하다. 네. 이제 이거는 괜찮다. 라고 저희도 생각했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자, 진짜 단 며칠 만에, 단 일주일 만에 4.5가 왔습니다. 10년물이. 그러니까 사실 10월 말까지의 분위기와 11월 1일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지금 11월이 불과 4영업일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 그 다음에 또 불과 한 며칠 만에 또 금리가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4.5까지 고점 대비 50bp가 급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왜 이런가? 그러면 이제 정말 금리 고점 본 것 맞냐? 왜냐하면 올해 생각을 해보면 한 2번 정도 페이크 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 그렇죠. 피복 기대해서 주가 올랐다가 아니네. 안 끝났네 이러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9월달 FOMC 그게 한 2번 정도 예.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요번에도 그런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고점 본 건지 요거에 대한 판단은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시청자들과 공유를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페이크 아니라는 말로 들리네요. 예, 일단은 저는 드디어 장기 금리는 고점을 좀 확인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타이틀 어떻게 했냐면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다시 과열을 걱정한다. 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주가의 상승 속도를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채권. 금리의 하락 속도. 네, 금리 하락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속 스캔들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을 본 걸로 저는 판단하고 주가는 거꾸로 2370선에서 저점을 본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점 대비 빠진 속도, 주가가 저점 대비 올라간 속도는 저도 너무 가팔랐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랐으면은 조금 뭐 그거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이 그래도 바뀐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전히 또 투자의 기회는 있을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는 금리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그래야 같은데 되겠죠? 그 뭐 각도기님 저하고 우리 연초에 우리가 상고하몰 이렇게 같은 뷰를 가져가다가 하반기에 저희가 약간 조금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변수는 결국 시장 금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 말고 네네. 시장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식시장이 이제 그 거꾸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반기에는 미국의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또 한때 SVB 사태 때문에 뭐 유동성 다시 풀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이른바 피봇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연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사실 상반기에 그 그렇죠. 주식시장 가장 강세의 근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반기 께 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피봇 기대가 일렀던 것 같고 물가의 전망치가 저는 7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봇 기도가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의 후퇴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하반기 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것보다도 훨씬 하반기가 많이 빠졌어요. 저는 하단이 한 2,400 정도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터졌던 거. 그건 모르죠. 예,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네네. 어려웠던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한 95불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7, 8월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재반등을 했는데 유가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이른바 우리가 1970년대에 봤던 물가의 쌍봉 낙타 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에 반등하는 폭은 뭐 크진 않았지만 유가가 당장 100불 넘어갈 것처럼 보여지고 네. 또 전쟁 때문에 이란이 참전하면 뭐 150불 간다 이러니까 아마도 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또 긴축이 강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극대화됐던 시기가 아마 10월 말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7% 금리 간다. 5% 갔는데도 여전히 7%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니네들 내가 그 3%대일 때 금리 7% 간다고 해도 안 믿었잖아. 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쏠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2,400도 깨지고
2370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면 또 악재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뷰를 적어도 뉴트럴하게 바꿔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제가 시장을 좋게 보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나는 네. 가격이 싸져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주가가 2,400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충족이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빠져야 된다. 봤는데 이제 주가 빠진 거는 2,400 이하가 꽤 그래도 며칠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오케이 수긍을 했는데 저도 금리가 이렇게 빨리 빠질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운 좋게 10월 중순부터는 저는 좀 포트를 다시 좀 주식과 채권으로 이 편입을 해서 조금은 나은데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가 빨리 빠지면서 주가 반응도 빨라졌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금리가 왜 이렇게 빨리 빠졌는지 네. 정말로 고점을 본 게 맞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불과 며칠 만에 빠졌냐? 이 부분 저는 크게 세 가지 네.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5%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오버슈팅이었다. 오버슈팅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쫄았다. 네. 다시 뭐 유가가 95불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펼쳐지니까 이거 생각보다 흔히 말하는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나 보다 네. 라는 두려움들이 금리를 더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에 채권 시장에 작용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때가 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거의 뭐 큰 성과 없이 되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의회에 얘기한 게 1,000억 달러의 그 특별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 네. 이스라엘에도 지원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해야 되고 네. 이러니까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겠죠. 네. 예산을 더 요청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가 약간 그 스파이크를 찍었던 때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공교롭게도 미국 금리의 고점이 10월 23일 날 찍혔거든요. 네. 10월 23일 날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빌 에크먼. 네. 그건 그날이요? 그날이 네. 그날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존경하는 그 구루가 빌 그로스 형님이었는데 네. 이제 저 빌 에크먼으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형님 맞 형님이죠. 형님이구나. 이분이 네. 67년생입니다. 네, 형님이죠. 저보다 한참 한참은 뭐 하여튼 형님은 형님이죠. 그 정도면 한참이죠. 예, 한참 형님인데 네. 이분이 원래 저기 채권 투자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8월 3일 날 정확하게 이제 트위터 한 기준으로 8월 3일 날 무슨 트윗을 하냐면 지금과 같은 그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는 금리가 이렇게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 네. 본인은 미국채 30년이 5.5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채에 숏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돈을 벌려기보다는 본인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만한 위험이 자기가 봤을 때는 금리가 상승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위험을 채권 숏으로 커버하겠다. 이러면서 8월 3일 날 숏을 쳤다고 이제 본인이 트위터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4%였습니다. 네. 그러면 4%면 사실 레벨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 야 미국채 4%에서 숏을 쳐 네. 더 올라간다고 아이 끝물에 뒷북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5%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3개월 동안 트레이딩 제대로 한 거죠. 네. 그리고 10월 23일 날 4개인가 3개의 트윗을 날립니다. 네. 한 4줄인가 3줄인가. 첫 번째가 We covered bond short. 우리 채권 숏 커버했어. 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현재 금리 수준 너무 높은 것 같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커졌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근거를 대면서 이제 이 빌 에크먼이 트윗을 하니까 딱 그날이 미국채 10년 장중에 5.02 찍고 15bp인가 급락을 해요. 네. 딱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 에크먼을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 네. 즉 국채의 투기적인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는 시점이 그때였다. 네. 저는 그게 또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또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 얘기하다가 그 전부터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굳이 우리가 긴축을 할 필요 있냐? 연준의 역할을 이미 시장이 해줬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금융환경지수가 이미 긴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인상 안 하고 지켜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바뀐 게 11월 1일 날 FOMC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네 가지였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보니까 역시나 둔화되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미국 금리를 더 올릴 만한 요인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난번에 분명히 과열이었잖아요. 막 네. 예를 들면 기준금리 빵빵빵빵 올라가고 경기도 계속 좋다는데 혼자 막 3%대 막 찍고 그래서 과열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맛을 다 봤잖아요. 고용도 맛을 보고 경기 GDP도 맛을 3분기 GDP도 맛을 보고 온갖 걸 다 맛을 본 채권 시장이 네. 어느 금리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과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적정 수준. 네. 그거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적정 금리 내지는 적정 주가라는 거는 그 멈춰 있지 않고 동적인 거잖아요.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박사님이 예. 대략 생각하는 네네. 대략의 즈음 네. 그거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경기 여건을 둘러싼 환경에서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 지금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5.25에서 5.5%가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이제 종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경제 펀더멘탈 대비로도 그렇고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금리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인하될 거다라는 생각할 거고 그게 시기의 문제로만 이제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채 10년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매년의 평균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년짜리 채권을 10번 롤오버 해가지고 10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10년짜리 채권을 한 방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투자 기간은 10년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어 있는 이유,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지금 미국의 1년짜리 금리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년짜리를 5.5에 투자를 하면 지금은 좋지만 1년 뒤에 다시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투자할 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년 뒤에 금리가 얼마가 될까? 2년 뒤에 금리는 얼마가 될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forward rate 선도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떨어져서 4.5잖아요. 네. 1년짜리는 5.5고 10년짜리가 4.5인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년씩 끊어가지고 투자해서 평균 금리가 내보면 한 4.5 정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4.5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빠를수록 지금의 4.5보다도 훨씬 더 낮게 유지되는 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언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금리가 낮아지면 요번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에서 금리 하단은 얼마냐 이제 이것까지 다 추산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한 4% 전후 정도 가도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기준으로. 확실히 우리 박 박사님께서 저보다는 조금 더 채권 지향형이 있으시고 조금 더 보수적이십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주식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채권과 주식을 다 좋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 지금은 주식이 오르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채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채권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너무 채권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주식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왜냐면 오늘 그래서 주식 얘기 난 채권 얘기 듣고 있는데 계속 주식 네. 지수 얘기를 하시고 왜 이렇게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나? 난 네. 금리가 빠져야 주식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보니까 대략 4.3%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채권 시장이 위로 튀면서 4.3에서 위로 네. 튀면서 그리고 4.5가 위로 튀면서부터는 패닉 국면이더라고. 그러면서 5.0까지 그냥 가버렸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4.8 근처에서 시중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 할 일 없다. 네. 시중이 너무 긴축이고 제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4.8부터 고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5는 당연히 패닉이고 5% 이상 완전히 패닉이었고. 네. 그러면 도대체 연준 인사들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생각할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8부터는 패닉. 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4.8 고점은. 그리고 밑단으로는 그러면은 4.5가 깨졌을 때 뭉개지기 시작했으니까 4.5보다 아래. 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딱 걸렸던 자리가 4.3. 그럼 4.3에서 4.8 레인지를 그냥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내년도 6월까지는 쉽게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더 낮게 보는 입장은 충분히 네. 이해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CME 페드워치 보면 예.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하나 우려하고 있는 바가 이건데 네. 올해 자산 시장에서 물 먹은 이유, 그다음 채권 시장에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은 이유는 너무 자신 있게 연준을 무시했다가 네. 연준 말빨에 딱딱 맞아 떨어지니 그렇죠.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5%까지 밀어 올리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적정 레인지의 채권이 안 있으려고 한다. 너무 자신 있거나 너무 패닉에 빠지거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네네. 분위기 보니. 네. 그래서 만에 하나 4%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또 굉장히 큰 채권 시장의 과욕 아니냐. 그러다 또 당한다. 네네. 채권 시장이 또 요번 9, 10월 달 당한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적정 레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네. 대략 한 4.3 내외, 뭐 네. 4.2까지도 되겠죠. 네. 그리고 고점은 4.8.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그 안에서 놀면 되게 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과열 국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4%라는 얘기를 드린 거는 네. 지금 당장 4%라는 게 적정금리 수준이라는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가 상단인데 네. 아마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네. 아마 4%가 있을 것 같다. 금리 인하 시작되기 전에. 인하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하기도 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갈 수 있는 그렇죠. 레벨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각도기님 말씀대로 뭐 한 4.3에서 4.8 정도의 레인지에서 뭐 시기를 못 박는다면 연말까지는 그 정도 놀지 않겠냐? 저도 동의. 네. 왜냐하면 5에서 4.5까지 떨어지는 배경에는 5%까지 올라갔을 때 쏠림이 있었다면 그렇지. 거꾸로 5.0에서 4.5까지 떨어질 때는 흔히 말하는 쏠림의 커버, 쇼 커버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떨어진 거라서 여기서 4.5에서 또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미국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렇지.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수급적으로 뭐 진짜 발행을 확 줄이거나. 그렇지. 근데 4분기가 발행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고 7,7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렇죠. 내년도 1분기엔 또 8천억 달러인가로 또 발행이 또 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하락한 것도 요것도 그냥 어떤 쏠림의 되돌림 정도로 보고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지금 레인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연말까지 장세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권은 약간 우리가 파지티브 캐리를 가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들고 있으면 그냥 이익이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금리가 더 상승하지만 않는다고 쳐더라도 채권을 보유할 만한 유인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유인보다는 금리가 그냥 슬슬 흘러내리는 이른바 중력이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점을 5%대에서 봤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고점 봤다는 인식이 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누군가 사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미 고점 봤는데 얘들 또 까부네. 여기서 먹어야지. 싸게 그렇죠. 사야지. 예, 뭐 이런 거. 그런 수요도 이제 생길 거라서 그래서 아마 좀 상단은 두터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4%까지 한 번에 늘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뭐 경기 짱짱하고 물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금리나 생각도 안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물가의 궤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좀 반등이 저는 제가 물가 추정하는 모형으로 보니까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10월 물가는 9월 물가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다음에 11월 물가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한 번 남아 있는 게 올해 12월 물가가 다시 조금 올라요. 거의 3% 후반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은 계속 인플레를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채권 시장도 저는 레인지 바운드로 봅니다.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채권 금리가 고점을 봤다라는 거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편안하게 채권을 살려고 접근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네. 지금 사실 올해 많이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었던 변수가 결국은 QT 변수와 네.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변수였잖아요. 네. QT도 채권 발행도 모두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이니까 채권 공급을 늘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700억 불로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 또 슈팅이 세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채권 그것도 시장에서.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연준의 그 밸런스시트를 보면 정말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건 계획대로 네, 이제 계획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최대 월 900억 달러인데 네. 꾸준히 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이제 하나 보는 게 이번에 뭐 지금은 좀 편안하게 가도 돼. 거기는 저도 동감해요. 네. 편안하게 가도 돼. 그건 주식, 채권 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편안하게 가도 돼. 왜냐하면 싱크홀이라 저는 싱크홀 났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패닉셀 났던 거는 4.8 이상의 패닉셀 네. 그리고 그것과 동반된 주식시장 폭락 이거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구멍 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올라와야 되고 그거 다 메꾸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 네. 편안하게 보자. 오케이. 편안하게 보는데 좀 더 큰 틀에서 큰 매크로로 보면 결국은 M2의 증가율을 못 이기더라는 거야 시장이. M2가 줄면 네. 채권이고 주식이고 힘을 못 쓰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보면 결국 재무부가 발행을 줄이긴 하지만 채권 발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연준은 QT를 하고 네. 근데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조금씩 줄 거고 예. 그리고 과거가 너무 많았고 네. 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돈을 썼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또 좋아지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추세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게? 지수든 채권이든 지수 채권이든. 저는 추세적으로까지 보기에는 네. 딱 하나 뭐 주식이야 실적이 좋아지면 되니까 네.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실적은 네. 모르겠고 네. 지금 까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어떻게 좀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게 저도 방송을 많이 해보고 많이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이제 들어봤는데 이게 결론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의 전망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저는 일단은 10월 말께 정도가 금리 고점, 주가의 단기 고점은 찍었다. 그래서 단기 저점. 그래서 좀 금리도 좀 빠지고, 즉 채권도 좀 강해지고, 주식도 좀 강해지는 일종의 동반 강세가 저는 한 내년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지라는 그렇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같은. 예,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기대인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그동안의 피봇은 페이크 신호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제 정말 피봇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둘 다 이제 같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장세가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결과론적으로 내년도 가면 또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로 생각해 보면 주식은 또 내년 상고하죠 또 보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내년도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한두 분기까지는 금리도 빠지고 주식은 올라가면서 둘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기를 한번 망가뜨리는 때가 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게 단기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진짜로 이제 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실물 경제를 잡아먹고 있구나. 네. 그리고 돌아놓고 보니까
이 높은 금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구나. 네네. 이러면서 성장률도 망가지고 이른바 실적도 안 나오는 경기 침체가 저는 뭐 내년도 하반기일지 아니면 조금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식 채권 동반강세고 내년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다시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저의 시황가는 지금은 단기 주식과 채권 동반강세. 네네. 하지만 내년 어느 시점인가는 주식이 상당히 다시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채권은 계속 강세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지금 저는 채권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주식은 잠깐 샀다가 뭐 적정한 지점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단 제 결론입니다. 채권은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도 내년 보면 아주 제대로 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네, 그냥 고고. 주식은 지금 혼돈의 때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상승. 네네. 네. 그러나 시중금리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금리 자체, 단기 금리물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낮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기업들의 조달 상황도 나쁘니 네네. 그게 반영이 될 거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미국의 러셀 2000을 보면 네네. 여전히 연초 대비는 낮아요. 52주 신저가를 찍어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네네. 50 연초 대비는 낮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려, 즉 금리가 높아서 한계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이미 러셀 2000에서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하반기 흐름들까지 나오려면 네. 생각보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빠져야 깨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허들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를 잘 안 타는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 고용시장 보면 빅테크 쪽에서는 감원이에요. 서비스업 쪽에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서 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알아서 또 경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원 줄여가지고 비용 세이브 해놓고 그렇죠. 또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까지 망가져야 S&P랑 나스닥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통의 경기 침체가 와갖고는 안 되고 정말로 무슨 약간 쇼크나 금융위기 비슷한 게 한 번은 와야 네. 되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허들이 높게 있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 신봉하는 저는 장단기 금리 차가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는 이른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네. 책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네네. 명저입니다. 네. 한국의 채권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데이터로 분석했던 바로는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각도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미국 경기 이렇게 짱짱하냐? 근데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아직 시기가 안 온 거지. 아니 우리가 쇳덩어리도 이게 달궈져 있으면 물 한 바가지 부었다 해서 절대 이게 안 식거든요. 네. 이게 아이스 박스로 그냥 확 감싸야 한참 뒤에 지나야 열이 식는 것처럼 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돈도 이렇게 많이 퍼부었고 갑자기 경제 활동이 멈췄다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때문에 이렇게 좋은데 이 고금리 좀 올렸다고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경기가 금방 사그라들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치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침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 내년도 하반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무조건 내년도 하반기가 오면 경기 침체다 이런 건 아니고 장단기 금리 차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2년, 10년 스프레드가 아니에요. 3개월. 예, 3개월과 10년 스프레드가 더 정확한데 네. 3개월하고 10년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게 딱 정확히 작년 10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한 17개월, 18개월 정도 지나야 그때께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왔으니까 네. 그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늦게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늦게 올 가능성은 더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흔히 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서 미국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미국이 조금 침체 오는 속도가 시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래도 오긴 온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1년 반보다 좀 늦은 한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하반기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말로 침체가 오면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그래도 좀 뭐 일부는 받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기지 금리가 7.9%를 찍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모기지 금리는 3%대 후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옛날에 싸게 받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 리파이낸싱 하고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바꾸는 순간 이게 7.9% 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시장도 상당히 재밌는 게 지금 오히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요. 네.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매물을 안 내놓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그 주택 구입할 때 30년 모기지 할 때는 3% 중반에 받았는데 이거를 내다 판 순간 새로 딴 데 가서 금리 받으면 신규 금리 취급 금리는 거의 8%거든요. 네. 그러면 이 총맞지 않고서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은 안 나오고 미국도 역시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신규 주택의 그 착공이나 이렇게 준공되는 게 적으니까 물량이 좀 부족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경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비록 지금 금리 낮게 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금리 모기지를 팔아버리고 집을 팔고 새로 사면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지만 내가 당장 지금 3% 중반도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침체로 가면 미국 주택 시장도 분명히 한 방 크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4% 가까이 내는데 그 네. 4%가 내 월급에서 엄청난데 내가 실직을 했어. 그렇죠. 그럼 파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고용 시장이 짱짱하니까 아직은 버텨주는데 그래서 그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많은데 당분간은 버틸 거다. 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이 느리긴 하지만 좀 올라는 가잖아요. 그래 3.9%까지 올라가 있죠. 예, 3.5가 저점이 오고 3.9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얘가 4% 뭐 4% 중반 5% 가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는데 이거 이자 내는 게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언젠가는 올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택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때 가면 또 크게 충격이 뒤늦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의 입장에서 반론을 네. 한번 펴보면 네. 알겠는데 우리는 실업률 4.4% 되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할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근데 오늘 이게 원래는 주식 좋고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을 저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 이제 워낙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걸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말과 내년도 초까지는 뭐 비록 주가가 2,500까지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길게는 내년 2분기까지 좋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일단은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치면 네. 뭐 한 2,500 이상도 저는 좀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단 단기 시황뷰는 주식도 좋다는데 네. 그 라파엘 보스틱도 그렇고 뭐 다른 연은 총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금리 인하하면 되지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그 역전됐다가 풀리면서 경기 침체가 와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신호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때.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는 언제냐?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네. 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가면 처음에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거 좋은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한 번도 선제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긴축도 선제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완화 역시 선제적이질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 자체가 경제지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4% 이상 올라가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럼 그때부터 막 금리를 막 50bp, 100bp씩 내려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내리거든요. 찔끔찔끔 내려요. 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랑 금리가 하락되는 속도가 훨씬 경기 하강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정상화되지만 오히려
번번이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다음 사이클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해주겠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못 쫓아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패착 알고도 당하는 거 이거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네네. 늘 항상 이번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늘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이맘때 정도는 그런 또 위험이 또 커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근데 그건 이제 내년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즐길 시간은 좀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고용에서 먼저 신호가 올까요? 아니면은 뭐 경기 GDP 성장률이 꺾일까요? 생각하고 있는 경기 하강의 첫 번째 시그널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가장 빠른 건 결국 소비. 소비. 예,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소비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뜨겁죠, 진짜. 예. 그러니까 도무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를 보고 연준 멤버들이 야, 이건 경착륙 없다. 너무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소비의 원천이 결국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비의 원천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비의 원천은 현재 소득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저기 월급이 좋아. 근데 내가 내년에 재계약이 안 돼. 뭐 2억이라고 칩시다. 네. 내가 지금 당장 임원이어가지고 2억인데 내년 되면은 내가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그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 소비를 내가 2억 받을 때까지 하다가 내년에 안 받을 때부터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줄이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줄이겠죠. 지금부터 미리 줄여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현재의 소득도 있지만 미래의 소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직은 미국 경제 상태도 괜찮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써도 되지. 나 코로나 때 못 썼고 나 놀러 가지도 못했고 외식도 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경제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나는 일자리 여전히 탄탄한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몇몇 갑자기 정리를 하고 이런 게 보이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줄여야 되겠네. 네. 라는 게 저는 분명히 미국 소비 지표에 먼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해야죠. 그 자동차 쪽에서 이미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할인 판매와 재고 증가로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에서 제일 앞단이잖아요. 제일 비싼 내구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돈으로만 못 사고 은행 대출을 끼워야 되니까 은행 대출 영향을 치명타로 받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자동차 주식들이 뭐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워낙 잘했으니까 그나마 버텼는데 미국의 포드 뭐 테슬라, GM 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얼음이 이게 물에다가 딱 담그면 그 주변부부터 녹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전히 코어는 땅땅한 얼음이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그것도 얼음이 물에서 녹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약한 고리에서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징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빌 에크먼이라는 이 양반이 미국 경제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이 사람도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저의 우상인 빌 그로스 형님도 자동차 할부 판매의 연체로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모기지 시장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있지만 어쨌든 고금리가 어느 분야에서는 지금 부담을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부터 소음시 이제 녹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이게 저 변두리에서 일이니까 코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고 있는 거죠. 뭐 한 4%까지 10년물 금리가 우리 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거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네, 그렇죠. 뭐 한 내년도 한 뭐 상반기계로 봤을 때는 네.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10년물 금리가 4%까지 떨어진다면 뭐 네.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몰핀 효과처럼 네.
좋아지는 걸로 느껴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뭐 채권 시장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지만 이거는 대세가 아니다.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대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채권 시장의 상승세는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의 고점을 받기 때문에 대세가 시작됐다. 계단적 뭐 단계별이든 계단식이든 뭐 내지는 뭐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흘러내리든 뭐 지금보다 금리는 계속 조금씩 낮아질 걸로 봅니다. 자꾸 얘기를 안 하시네. 대세 상승이라 보시는 거네. 채권은 대세 상승이죠. 근데 그렇게 보시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는 또 전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세 상승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기준으로 작년에 9.1 찍고 올해 6월에 3.0 찍고 지금 3.7인데 제가 자꾸 그 제 물가 예측 모형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연초부터 봤어요. 네. 제가 연초부터도 상반기 말까지 물가 떨어지다가 7월부터 물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미국 물가가 조금 반등을 해요. 네. 근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미국 물가가 2% 중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네.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어쨌든 전년 동기비든 숫자 노름이든 올라갔다가 다시 내년 되면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요인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은 내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예. 아 근데 미국의 절대적인 물가 지수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냐면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이나 아는 분들이 야, 너 미국 와봐. 지금 미국 물가 엄청 높아. 너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달라요. 네. 물가는 이미 높아졌죠. 네네. 그리고 절대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죠. 그렇죠. 물가가 제자리면 물가 상승률은 빵이 빵이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높아진 물가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물가가 9.1까지 떨어졌으면 거꾸로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네. 근데 얘가 9.1 갔던 물가가 3%를 찍더니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저에 깔려 있는 물가의 상방 요인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인플레가 구조적인 요인이 저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3%대 4%대 물가를 보려면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만큼 매년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는 가겠지만 올라가는 그 폭하고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물가는 계속 높지만 지표로 보는 물가 상승률은 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물가 엄청 높은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 라는 현실과 물가 데이터의 괴리도가 저는 내년에는 발생할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은 월급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 보면 임금 상승률이 뭐 매년 전년 대비 지금 한 3, 4%대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뭐 다른 나라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그 급여가 보장이 그러니까 보존이 되니까 임금 인상 부분 커버도 분명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럴 수 있죠. 특히 또 요즘 미국에서 또 자동차 파업해가지고 임금 엄청 땡겼잖아요. 네, 아직 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네. 하여튼 고물가 환경은 이어지는 건 맞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또 예.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우리 그 금융가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안정되는 거다 내년에는. 네. 뭐 그렇죠. 숫자로 봤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 2%대 중반 미만의 네. 인플레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3%를 깨고 내려가는데 실패를 했 거거든요. 지금 다시 네. 올랐는데 내년도에는 3% 이하로 한번 간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시장은 프라이싱을 할 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물가 지표를 예측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가격 변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로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내려가면
미국 채금리도 5%에 있는 게 너무 높은 거죠. 네네네. 실질 금리가 너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금리도 조금씩 낮은 레벨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네. 꼭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게 있다면. 티나의 시대가 가고 타라의 시대가 왔다. 네. 예.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네. but 주식. 네.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2, 3년 동안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이유. 근데 그 이유는 저금리니까 네. 주식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채권의 매력이 너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떨어져봤자 4% 중반인데 네. 여전히 높죠. 그래서 타라는 뭐냐면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s. 주식 외에도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굳이 현금을 다시 줄이시고 채권과 주식을 같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압도적으로 지금은 주식이 유리하고 채권이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주식 채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사실 뭐 5% 이상에서는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PER 20배 넘어갔었을 때는 네. 채권이 확실히 쌌던 거고, 네네. 근데 다시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한 18배 정도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드갭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뭐 떨어져도 여전히 한 4% 중반의 채권과 뭐 PER 뭐 18배, 20배인 미국 주식, 뭐 우리나라 PER은 훨씬 낮지만, 네네.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일드갭 상에서 봤었을 때 네. 약간 하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식도 좋지만 채권도 훌륭한 투자 대안이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 네. 요 흐름을 한두 분기 정도는 이어가다가 내년도 또 어느 시점인가는 다시 또 주식이 좀 비싸져서 얘를 또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네. 근데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둘 다 가져가도 괜찮다. 네. 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 금리는 무위험 자산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보증해 미국 채권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체이기 때문에 무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18배라고 말씀하셨는데 PR 18배는 수익률 한 사람은 약 5.8배 8% 네네. 정도가 되는데 이건 위험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그렇죠. 있는 위험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채권의 매력이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 보았던 것만큼 주식시장을 아주 좋게 보기에는 저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싸져서 반등의 기회는 얻었지만 반등일 뿐이지 네.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보지는 않는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이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한번 괜찮아요. 질러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왔는데 딴 데서는 실컷 했는데 각도기 TV 좀 늦었어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100포인트가 빵 올라가는 바람에 네.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그래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렇게 깊이 파지 않으셨죠? 아유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네. 질문을 다른 데서는 못 하시죠. 아니 그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아유, 거죠. 아닙니다. 네,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계속 이렇게 그 중간에 좀 이번처럼 다음번에는 큰데 먼저 나가지 말고 네. 저희 먼저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뷰가 바뀌면 네. 먼저 꼭 이번에도 연락 콜을 하도록 주셔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편하게 네. 깊이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어려운 채권 얘기지만 재밌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종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